오늘 살펴볼 세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건설. 이 세 곳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각각 방산, 반도체, 에너지, 이렇게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요. 사실은 AI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성장 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떻게 한국의 스페이스X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지, 또 삼성전자는 어떻게 압도적인 숫자로 왕의 귀환을 알렸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가 만들어낸 전력난이라는 문제를 현대건설이 어떻게 기회로 잡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부터 시작해보죠. 자료 헤드라인이 아주 강렬해요. 폴란드의 5.6조 원 천무 추가 수출, 그리고 2032년 달 착륙선 독점 개발. 이 두 문장만 보면 방산 실적 좋고 우주 사업도 하나 따냈구나 싶은데, 이걸 가지고 한국의 스페이스X로의 변신 완료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약간 좀 과감한 해석 아닌가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뉴스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안 돼요. 이 둘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두 개의 심장 전략이 완성됐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먼저 방산 부문. 이건 기업의 피를 계속 보내주는 아주 튼튼한 현금 흐름, 그러니까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번 5.6조 계약이 3차 이행분인데 이걸로 천무 하나로만 폴란드에서 누적 소주액이 13조 원을 넘었습니다. 13조 원이요? 한 나라에 무기 하나 팔아서 나온 금액이라고 하기엔 정말 엄청나네요. 근데 이게 그냥 한 번에 크게 터진 게 아니라는 점이 더 중요해 보여요. 자료를 보니까 2030년부터는 아예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단순한 완제품 수출이랑은 차원이 다른 이유죠. 현지의 합작법인 JB를 세워서 유도탄 같은 핵심 부품을 직접 만들고 유지 보수까지 다 책임지는 현지화 전략이거든요. 이건 폴란드를 K방산의 유럽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아주 장기적인 포석인 겁니다. 전쟁 끝나면 수요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만, 이렇게 현지 생산 체계를 갖춰버리면 이건 이제 유럽 전체의 안보 수요를 흡수하는 구조적인 수익 모델이 되는 거죠. 앞으로 몇 년간은 아주 안정적인 고수익 매출이 보장된 셈입니다. 그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성능은 더 좋은데 가격은 싸서 이른바 가성비로 유럽 시장을 뚫었다는 분석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아예 유럽 현지에 K방산 공장을 짓는 수준으로 진화한 거군요. 자, 그럼 이 튼튼한 첫 번째 심장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두 번째 심장, 폭발적인 성장 엔진인 우주로 흘러들어갑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랑 1,033억 원 규모 계약을 맺고 2022년 우리 달 착륙선의 핵심인 추진 시스템 개발을 독점적으로 맡게 된 거죠. 잠깐만요. 독점 개발, 이 단어가 딱 눈에 띄네요. 우리나라에 우주 관련 기술 가진 기업이 그래도 꽤 있을 텐데 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기술적인 장벽이 아주 높은 분야인가요? 굉장히 높습니다. 달에 부드럽게 착륙하는 걸 연착륙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하려면 로켓 엔진의 힘을 정말 미세하게 조절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이게 우주 기술의 정수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여기에 착륙선 자세 제어 기술까지, 이 모든 기술과 인프라, 그리고 30년 넘는 개발 경험을 다 갖춘 곳은 국내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일하거든요. 이건 그냥 정부 과제 하나 땄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우주 탐사 기술력을 이 기업이 이제 도맡게 됐다는 의미고요. 나중에 화성 탐사까지 가더라도 독점적인 기술 거점을 확보한 셈이죠. 이제야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방산이라는 안정적인 캐시카우에서 예측 가능한 현금을 계속 벌고, 그 돈을 당장 수익은 안 나지만 미래 가치가 어마어마한 우주 기술에 쏟아붓는다. 이 완벽한 수직 계열화 모델이 완성됐다는 거군요. 그래서 한국의 스페이스X라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번 돈으로 스페이스X에 투자하는 거랑 구조가 비슷하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32년간 쌓아온 우주 기술력이 예전에는 예산 때문에 좀 더 더디게 발전했다면요, 이제는 방산이라는 든든한 자금줄 덕분에 마음껏 날개를 펼치게 된 거죠. 최근에 조방원 테마가 전반적으로 좀 주춤했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두 개의 강력한 심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테마 대장주로 우뚝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가 미래 성장을 위해 안지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 지금부터 볼 삼성전자는 이미 그 현금 흐름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폭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아주 대조적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의 숫자를 보고 저도 솔직히 좀 놀랐어요.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 돌파. 이게 정말 가능한 수치입니까? 투자 시장에서 숫자로 증명된 반전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죠. 삼성전자가 바로 그걸 보여줬습니다. 2025년 4분기 영업이익
20조 원. 이건 그냥 실적 좋다 수준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처음 있는 대기록입니다. 시장의 모든 의구심, 비관론을 이 숫자 하나로 그냥 잠재워버린 거죠. 우리가 기억하는 역대급 반도체 호황기가 2018년 3분기였는데 그때가 17조 5,700억 원이었거든요. 그걸 아주 가뿐하게 뛰어넘어버렸습니다. 와,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불과 몇 분기 전만 해도 반도체 업황 최악이다, 다들 너무 힘들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료에서 꼽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뭔가요? 한마디로 AI발 메모리 광풍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모델 개발하고 데이터 센터를 막 확장하면서 말 그대로 메모리 반도체를 사재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범용 D램 가격이 50%나 폭등했는데 여기서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가진 삼성전자가 그 수혜를 독식한 구조입니다. 다들 고성능 AI 반도체에만 주목하고 있을 때 결국 그 기반이 되는 범용 메모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된 거죠. 그런데 잠깐만요. 범용 D램 시장이야 뭐 삼성의 텃밭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AI 시대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HBM, 고대역풍 메모리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에 뒤처졌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지 않았습니까? 이번 실적이 그런 우려를 완전히 없앨 만한 수준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게 이번 실적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삼성이 정말 뼈를 깎는 노력 끝에 그 AI 칩의 필수적인 초고성능 메모리 HBM3를 마침내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시작한 게 결정적이었어요. 시장이 우려했던 것처럼 HBM 시장을 놓친 게 아니라 결국 기술력으로 뚫어낸 거죠. 정리하자면 되살아난 범용 메모리의 지배력과 새롭게 안착한 HBM 경쟁력,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가도 완전히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되겠네요. 시가총액 7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있던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700조 돌파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은 분기에 20조 원씩 버는 기업의 가치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약간 꿈의 영역처럼 여겨졌던 주가 16만 원이라는 목표가가 이제는 내년 실적 추정치를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숫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내년의 분기 평균 30연간으로는 135조 원 영업이익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20%라는 역대급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그 1등 공신이 바로 삼성전자였다는 내용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국민연금 국내 주식 수익률이 무려 78%에 달했는데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급등한 덕분이죠. 이게 현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안전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강력한 상승 에너지를 가진 종목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삼성전자의 압도적인 실적은 결국 AI 혁명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AI가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리면서 거대한 병목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바로 전력난이죠.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들은 그 확실한 해답을 준 기업으로 현대건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중소도시 전체가 쓰는 전력이랑 맞먹는다고 하죠. 이 엄청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소형 모듈 원전 SMR이 떠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현대건설의 진짜 강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실질적 실행력입니다. 저도 현대건설하면 아파트나 다리 짓는 이미지가 강한데 어떻게 갑자기 미국 에너지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가 된 건지 궁금했어요. 수많은 기업이 SMR 노래를 부르는데 왜 유독 현대건설만 실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뭐 기술적인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비결이 있습니까? 둘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단순히 원전을 짓기만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미국의 차세대 원전 기술 선두주자인 홀텍 인터내셔널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설계 단계부터 아주 깊숙이 관여해 왔습니다. 이 파트너십 덕분에 다른 경쟁사들이 아직 사업성 검토만 하고 있을 때 현대건설은 내년 1분기에 미국 미시간주에 실제 SMR 2기를 착공하는 단계까지 나아간 겁니다. 단순한 수주 기대감을 넘어서 이제 실제적인 매출 발생 단계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른 거죠. 미국 본토에 직접 원전을 짓는다니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 리스크는 없을까요? 그 리스크를 파트너사인 홀텍과 미국 정부가 함께 지워주고 있습니다. 홀텍은 지금 14조 원 규모로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정부로부터 6천억 원의 보조금까지 확보했습니다. 이건 뭐 정부가 보증하는 사업이라는 강력한 신뢰가 생긴 거죠.
특히 자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과 맞물려서 가장 강력한 수혜주가 될 거다. 이 분석을 강조하더군요. 너무 정치적인 변수에 의존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좋은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원전 산업이 더 큰 탄력을 받을 건 분명하죠. 하지만 SMR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이제 특정 정당의 정책을 넘어서요. AI 시대에 미국의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초당파적인 국가 과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홀텍과의 파트너십과 정부 보조금은 이런 정책적 수혜를 극대화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제 현대건설은 그냥 시공만 하는 게 아니라 설계, 해체까지 원전의 전체 밸류체인을 아우르는 K원전 동맹의 핵심으로 봐야겠네요. 건설주라는 낡은 옷을 벗고 에너지 인프라 테크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최적의 타이밍이다. 이 분석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은 더 이상 현대건설을 전통적인 건설주랑 같은 잣대로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AI 시대의 전력난이라는 이 거대한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손에 쥔 기술기업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오늘 이 세 기업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각자 자기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면서도 결국에는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방산에서 나온 안정적인 현금이 우주 탐사라는 인류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고요. AI 혁명은 침체됐던 반도체 제국의 화려한 부활을 이끌었죠. 그리고 또 그 AI가 필요로 하는 막대한 전력이 전통적인 건설사를 최첨단 에너지 기업으로 변신시키고 있고요. 정말 거대한 톱니바퀴가 착착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결국 AI로 대표되는 글로벌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는 거죠. 방산, 반도체, 원전, 겉보기엔 전혀 다른 산업 같지만 미래 기술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신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다룬 이 세 기업 말고 AI 같은 거대한 기술 변화가 만들어낸 또 다른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지금은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조용히 자신의 본질을 바꾸고 있는 전통 산업의 강자는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